홍혜란 회장은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80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 놓았지만 여전히 그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대대로 명문가의 대를 이어온 그녀는 언제나 가문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도진 도련님이 오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홍혜라는 고개를 들었어요. 들여보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의 남자가 한 여성의 손을 꼭 잡은 채 들어왔어요. 윤도진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소개해드립니다. 지수연이라고 합니다. 지수연은 공손히 인사를 건넸지만 홍혜란의 차가운 시선에 금세 움츠러들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요?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와? 홍혜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윤도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머니, 제발 수연이를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수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단지 우리 가문처럼 부유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란 건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지만 명예와 가문의 전통은 영원한 것이지. 홍혜라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윤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정말 수연이를 사랑합니다.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더라도 저는 수연이와 함께 할 겁니다. 홍혜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허락 없이 결혼한다고요? 네. 윤도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필요하다면 재산도 가문의 이름도 모두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홍혜란은 아들의 눈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의지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그렇게 결정했다면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에요. 당장 나가요. 윤도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지수연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어머니, 언젠가는 저희를 이해해 주실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들이 방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홍혜란의 눈에서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닦아냈어요.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홍혜란은 홀로 남겨졌어요. 창밖의 빗소리만이 그녀의 고독한 심장 소리와 함께 방 안을 채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삶이 이렇게 차갑고 딱딱해졌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죠. 그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아온 세월 속에서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건 아닌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홍혜란의 일상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어요. 넓은 저택은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고 매일 아침 그녀는 아들의 방문이 열리길 기다렸지만 그것은 헛된 기다림이었죠. 윤도진은 정말로 그녀의 말대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버렸습니다. 홍혜란은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창가로 향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는 날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어둠이 가득했어요. 아들과의 인연을 끊은 지 이제 1년이 넘었지만 그녀는 도진의 소식이 궁금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김비서 들어오세요. 그녀가 조용히 불렀어요. 김비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도진이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홍혜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죠. 김비서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도련님은 지금 강남에서 조그마한 피자집을 차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드셨지만 지금은 제법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신 것 같습니다.
홍혜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 여자와는 잘 지내나요? 네, 매우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김 비서는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뭐요? 홍혜란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 임신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곧 출산하실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홍혜란의 눈이 커졌어요. 손자라니.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미워할 수 있어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를 미워할 수는 없었죠.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앞으로는 도진이와 그 가족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하지만 절대로 내가 물어봤다는 사실은 비밀로 해주세요. 네, 회장님. 김 비서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윤도진의 아들, 홍혜란의 손자인 윤아진이 태어났어요. 홍혜란은 항상 멀리서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종종 그녀는 변장을 하고 피자집 앞을 지나가며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작은 손자의 모습을 훔쳐보곤 했죠. 어느 맑은 가을날, 홍혜란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윤도진이 어린 하진을 안고 그네를 밀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진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그녀에게까지 들려왔지요. 할머니. 갑자기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홍혜란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를 부른 것이 아니었죠. 다른 할머니가 손주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홍혜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네에서 즐겁게 웃고 있는 하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결코 들을 수 없을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그 작은 단어에 담긴 따뜻함과 사랑을 그녀는 영원히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회장님, 일정이 있으십니다. 옆에 서 있던 경호원이 공손히 알렸습니다. 홍혜란은 마지막으로 손자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잘 자라거라, 우리 하진아. 세월은 흘러갔고 홍혜란은 자신도 모르게 손자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그리고 하진이 축구를 시작했을 때의 첫 경기까지 그녀는 항상 멀리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지켜보았죠. 김 비서를 통해 하진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좋아하는 음식, 취미, 학교 성적까지. 홍혜란은 손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하진의 생일마다 익명으로 선물을 보냈죠. 아무도 그것이 할머니에게서 온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또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홍혜란은 결코 직접 손자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죠. 가끔은 손자를 품에 안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라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홍혜란은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나 바람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온통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거친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홍혜란은 평소처럼 재단일을 마무리하며 오후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큰일이 생겼습니다. 홍혜란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죠? 말씀해 보세요. 도진 도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홍혜란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병원에 계신 거예요? 김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자 배달을 나가셨다가 빗길에 트럭과 충돌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홍해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죠. 아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는 다툼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하진이와 수연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홍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진 도련님은 이제 중학생인데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어요. 홍혜란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장례식 날 홍혜란은 검은 옷을 입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어요. 아들의 장례식에 가는 어머니. 이런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죠. 김비서, 저는 직접 가지 않겠어요. 하지만 멀리서 지켜볼 테니 차를 준비해 주세요. 홍혜라는 장례식장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수연은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하진은 어머니 옆에서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13살 소년의 얼굴에는 이미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내 말을 듣지 않더니.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홍혜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들을 영원히 잃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에야 홍혜란은 조심스럽게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도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널 이해해주지 못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행복하길 바랐는데 이렇게 될 줄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홍혜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그녀에게 남은 가족은 손자 하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에게 할머니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홍혜란은 어떻게든 손자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김비서, 하진이와 그 어머니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며칠 후 김비서는 보고를 가져왔어요. 도련님이 남기신 것이 많지 않아서 지수연 씨와 하진 도련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피자집도 이제 운영하기 힘들어 보이고요. 홍혜란은 결심했습니다. 내 손자까지 버릴 순 없어. 어떻게든 도와야겠어. 그녀는 손자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직접 다가가기는 어려웠지만 최소한 경제적으로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홍혜란은 법률팀을 불러 상담했죠.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손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방법이 없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였어요. 결국 홍혜란은 직접 지수연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이제라도 손자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진이는 내 손자야. 내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지. 홍혜란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빗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그녀의 눈물은 이제 아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외면해온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혜란은 오랜만에 정성을 들여 화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값비싼 화장품으로 꾸며도 눈가의 주름과 슬픔은 감출 수 없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해 주세요. 홍혜란이 김비서에게 말했어요. 지수연 씨의 주소를 알려드릴까요?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홍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차도 준비해 주세요. 1시간 후
홍해라는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죠.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수연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수연은 홍혜란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안녕하세요, 지수연 씨. 홍혜란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수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홍혜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지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더 활짝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벽에는 윤도진과 지수연 그리고 하진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홍혜란은 그 사진을 보며 잠시 걸음을 멈췄죠. 도진의 웃는 얼굴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지수연이 형식적으로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홍혜란이 답했죠. 하진이는 학교에 갔나요? 네. 지수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홍혜란은 소파에 앉아 주변을 살폈어요. 이곳이 아들이 살았던 곳이라니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지수연을 향해 몸을 돌렸죠. 제가 오늘 온 이유는 하진이 때문입니다. 지수연의 눈이 경계심으로 가득 찼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하진이의 대학교까지 학비를 내줄 테니 그 아이를 제대로 키워주세요. 홍혜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자격으로요? 우리를 버린 건 당신이잖아요. 홍혜란은 그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하진이는 내 손자예요. 도진이가 없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필요 없습니다. 지수연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하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하진이의 미래요? 지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셨잖아요. 도진이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지수연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홍혜란도 자신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지수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 말이 도진이를 돌아오게 할 수 있나요? 하진이에게 아빠를 돌려줄 수 있나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홍혜란은 수치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지수연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았죠.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하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아이에게 할머니가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지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하진이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당신이 언제 또 그 아이를 버릴지 누가 알겠어요? 홍혜란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내 연락처예요. 마음이 바뀌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지수연은 그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죠. 홍혜란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섰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방해하지 않을게. 다만 하진이가 잘 지내는지 가끔 소식만이라도 들을 수 있었으면 해. 지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홍혜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를 나왔어요.
바깥은 여전히 맑은 날씨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먹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그 애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홍해라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수연의 단호한 거절 앞에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멀리서 손자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홍해라는 점점 나이가 들어갔고 그녀의 건강도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망각으로 시작했죠. 약속을 잊거나 방금 했던 말을 반복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증상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회장님, 오늘 오후 이사회 회의가 있습니다. 김 비서가 상기시켰습니다. 홍해라는 멍한 표정으로 김 비서를 바라봤어요. 이사회 회의라고요? 오늘? 네, 어제 제가 일정표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홍해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었나?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이런 일이 반복되자 홍해라는 결국 병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진단 결과를 설명하며 그녀에게 앞으로의 삶에 대해 조언했지만 홍해란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하진이를 만나기도 전에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 그 생각은 그녀를 두렵게 했습니다. 비록 멀리서지만 손자를 지켜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는데 그마저도 빼앗길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어요. 김 비서, 하진이는 어떻게 지내요? 홍해란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거의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성적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김 비서는 인내심 있게 대답했죠. 홍해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진이가 벌써 그렇게 컸군요. 어느 날 오후 홍해라는 평소처럼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어요. 경호원들이 놀라 그녀를 따라갔지만 홍해라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경호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홍해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앞으로 걸어갔고 어느새 손자가 살고 있는 동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녀의 무의식은 그녀를 하진에게로 인도하고 있었죠. 피자집 앞에 도착한 홍해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여기가 어디지? 나는 왜 여기에 왔을까? 경호원들은 재빨리 그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홍해라는 자기도 모르게 하진이 사는 동네로 향했고 정신을 차리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길은 왜 이렇게 익숙할까? 그녀는 종종 중얼거렸어요. 홍해란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가족재단 이사회는 그녀에게 간병인을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젊고 친절한 간병인이 그녀의 곁을 지키게 되었어요. 하지만 간병인이 있어도 홍해란은 여전히 틈만 나면 손자의 동네를 찾으려 했죠. 어느 날 밤 홍해란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들 도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 하진이를 잘 부탁해요. 도진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홍해란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이제라도 하진이에게 가세요. 그 애에게는 가족이 필요해요. 홍해란은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침대 옆에는 간병인이 앉아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회장님? 간병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홍해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진이, 내 손자를 만나고 싶어. 간병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자분이요? 어디 계신데요? 홍해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손자의 얼굴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그것은 그녀가 멀리서 지켜본 모습들로 만들어진 기억이었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홍해라는 중얼거렸어요. 하진이를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 그날 이후 홍해라는 더욱 자주 손자의 동네를 찾았습니다. 간병인과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의지는 너무나 강했어요. 마치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녀는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손자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낙엽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오후였어요. 홍해라는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도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이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홍해라는 문득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갑자기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죠. 경호원도 간병인도 없이 홀로. 하진이를 만나야 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홀로 걷는 80세 노인은 분명 이상한 광경이었어요. 사람들은 홍해란을 힐끗거리며 지나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손자가 있는 방향으로 향했죠.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홍해란은 정신이 점차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죠. 그녀는 횡단보도 앞에 멈춰섰지만 신호등이 무엇인지조차 혼란스러웠어요. 할머니, 지금은 건너시면 안 돼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홍해라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도로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오토바이 한 대가 급하게 방향을 틀었고 홍해란과 가볍게 부딪혔어요. 그녀는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때 한 청년이 달려와 홍해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청년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홍해란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 앞에 한 청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홍해란은 그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하진아, 내가 왜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하지만 홍해란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손자의 얼굴이었죠.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진은 당황해서 즉시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대원들이 재빨리 홍해란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같이 가셔야겠어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가 제 이름을 아셨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하진은 홍해란의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발견했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그것을 읽었습니다. 홍해란. 이분이 그 유명한 홍해란 회장님이라고요? 구급대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홍일한 회장, 대형 기업 회장 말씀이세요? 하진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네. 하지만 어떻게 저를 알고 계신 걸까요? 저희 가족은 재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재빨리 홍혜란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진은 대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죠. 어떻게 전혀 모르는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 더구나 그 사람이 거대 기업의 회장이라니. 얼마 후 병원 복도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달려왔고 그 중 한 명이 하진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이 회장님을 병원에 데려오신 분입니까? 그는 공손하게 물었죠.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계신 건가요?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의식이 돌아오시면요. 하진은 그날 밤 병원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왠지 모를 끌림을 느꼈고 이 수수께끼 같은 상황의 답을 찾고 싶었어요. 홍혜란과 자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는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병원의 복도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하진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의사의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윤하진 씨? 의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하진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죠. 네, 할머니는 어떠신가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십니다. 가벼운 타박상과 약간의 탈수 증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홍혜란 회장님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십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지요. 하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알츠하이머라고요? 네, 기억이 들쑥날쑥하실 거예요. 지금은 의식이 돌아오셔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하진은 의사를 따라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홍혜란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하진을 보자마자 밝게 빛났습니다. 하진아. 홍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진은 조심스럽게 병상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저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홍혜란은 미소 지었지만 그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너를 늘 지켜보고 있었단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홍혜란은 천천히 손을 뻗어 하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는 내 할머니란다. 하진은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할머니라고요? 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홍혜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아버지를 사랑했다. 하지만 놓아주지 못했어. 내 고집 때문에 아들을 잃었어. 하진은 자리에 천천히 앉았어요.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홍혜란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홍혜란은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도진이, 내 아버지는 착한 아이였어. 하지만 내가 그의 결혼을 반대했지. 내 어머니가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 하진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조각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의 가족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가끔 내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집을 나오신 건가요? 하진이 물었어요. 홍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진이는 너희 어머니를 선택했어. 그리고 나는 너무 교만해서 용서를 구하지 못했단다. 홍혜란의 기억은 때때로 흐려졌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몰래 윤도진의 삶을 지켜보았는지, 하진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느낀 깊은 슬픔까지.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운동회에서 달리기 할 때도, 학교 축구부에 들어갔을 때도.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직접 다가가지 못했어. 하진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항상 누군가 선물을 보내왔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생일마다 익명으로 온 선물들. 그것이 모두 할머니였던 걸까요? 생일 선물. 제가 16살 때 받은 축구화도 할머니께서 보내신 건가요? 하진이 물었습니다. 홍혜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내가 그걸 좋아했니? 김비서가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축구화는 정말 소중했고 그는 항상 누가 보냈는지 궁금해했었죠. 내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홍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진은 쉽게 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할머니 하지만 아버지를 버렸던 사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마침내 홍혜란의 손을 살며시 놓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진은 조용히 말했어요. 홍혜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해한단다. 하진은 천천히 일어나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했죠.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는 짧았지만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놀랐지만 이내 침묵했고 마침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죠. 그분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선택을 한 거였구나. 하진은 중얼거렸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하진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행복해 보였고 가족에 대한 후회를 표현한 적이 없었죠. 그는 항상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한 하진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옷장 맨 위 선반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매년 생일마다 익명으로 받았던 선물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0살 때 받은 모형 비행기, 12살 때의 과학 백과사전, 16살 때의 그 축구화. 하진은 각 선물에 담긴 마음을 이제야 느낄 수 있었어요. 어쩌면 할머니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아침이 밝아오고 하진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홍혜라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 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홍혜라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진아, 내가 왔구나. 하진은 천천히 다가가 홍혜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어제는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나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홍혜란은 손을 뻗어 하진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어머니랑 통화했어요. 모든 게 사실이더군요. 하진이 말했습니다. 모든 선물들도 매년 생일마다 보내주신 거였군요. 홍혜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를 직접 만날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진은 홍혜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기다리셨어요? 전 항상
아버지 외에 다른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두려웠단다. 홍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나를 미워할까봐, 내 아버지를 버린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병실에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하진은 마음속으로 많은 것을 정리한 듯 했죠. 이제는 늦었지만 저도 가족이 필요해요. 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홍혜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그것이 내 가장 큰 소원이었단다. 그날부터 하진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학교를 마치고 바로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하진은 자신의 일상을 모두 할머니에게 이야기했고 홍혜란은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죠. 의사들은 홍혜란의 알츠하이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진에 관한 기억만큼은 또렷했어요. 그녀는 다른 많은 것들을 잊어갔지만 손자의 얼굴만큼은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하진아, 넌 내 손자야. 홍혜란은 자주 이 말을 반복했어요. 하진의 어머니 지수연도 마침내 홍혜란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사이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졌어요. 도진이가 항상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지수연이 어느 날 홍혜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홍혜란은 그 말에 깊이 감동했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그 말이 큰 위로가 되는구나. 몇 개월 후 홍혜란은 병원에서 나와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너무 크고 적막했어요. 그녀는 하진과 지수연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아파트가 더 편하다고 했죠. 대신 홍혜란은 그들의 아파트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큰 저택 대신 작은 아파트를 선택했어요. 그녀는 이제 매일 하진을 볼 수 있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진이 대학에 입학하던 날 홍혜란은 특별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녀는 손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기억은 더욱 흐려졌지만 하진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었죠. 할머니, 전 정말 행복해요. 하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서 더욱 행복해졌어요. 홍혜란은 미소 지었어요. 나도 행복하단다. 시간이 더 흘러 홍혜란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버렸고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도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하진이 방문할 때면 그녀의 눈은 언제나 반짝였죠. 하진아, 홍혜란은 언제나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넌 내 손자야. 대학교 졸업식 날 하진은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홍혜란은 이제 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지만 하진만큼은 여전히 기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졸업해요. 하진이 설명했어요. 홍혜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진이 자랑스럽구나. 그리고 졸업식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홍혜란은 손자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었어요. 그것은 오래전 아들 도진에게 주려고 했던 가족 반지였습니다. 이제 내가 가족의 중심이란다. 홍혜란이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건넸어요. 하진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늦게 만났지만 할머니는 그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남은 시간 동안 할머니와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하진이 속삭였어요.
홍혜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널 사랑한단다. 내 소중한 손자.